아기씨, 지금 당장 도련님을 업고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대낮에 그 말을 들은 11살 소녀는 갓난 동생을 들쳐업은 채 곧장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저 산등성이를 넘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계획도 없었지요. 대대로 병장기를 벼려온 대장간 집안의 두 남매였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들어온 계모는 처음부터 대장간의 낙인이 찍힌 문서를 유난히 자주 들추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등성이 너머에서 남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이 남매가 무사히 산을 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땅에 고봉수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병장기와 농기구를 벼려온 집안으로 고봉수의 낙인이 찍힌 쟁기와 낫은 인근 여러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물건이었지요. 그런 고봉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초롱이 있었습니다. 초롱은 어릴 적부터 대장간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계집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초롱은 화로 곁에 쪼그려 앉아 쇠가 달구어지는 것을 구경했지요. 9살 무렵에는 이미 쇠의 빛깔만 보고도 얼마나 달구어졌는지 짐작할 정도였습니다. 이놈 봐라, 계집아이가 쇠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고봉수는 딸의 재주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옅은 한숨이 따라 붙었지요. 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이 대장간을 통째로 물려줄 것을. 초롱의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뒤로 낮에도 자리에 눕는 날이 늘어갔지요. 초롱은 낮 시간이면 어머니 곁에 앉아 벼틀 쬐며 바느질하는 신용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매듭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초롱이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주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해보렴. 그 손끝의 온기를 초롱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지요.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낮 시간이면 초롱은 곧잘 화로 앞을 서성이며 아버지가 쇠를 다루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쇠는 왜 저리 붉은가요? 많이 달구어졌다는 뜻이지. 지금이 두드릴 때란다. 고봉수는 딸이 곁에서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귀찮아하기는커녕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 초롱은 그 대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초롱아, 너는 참으로 눈썰미가 좋구나. 이 다음에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이 아비의 대장간을 이어받을 만도 하겠다. 고봉수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대견함과 아쉬움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던 그해 여름, 초롱은 매일같이 화로 일을 마친 뒤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태어나면 저도 업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맞이이니 동생을 잘 돌보아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초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은 그 말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져 배가 불러온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지요. 그해 늦여름 초롱의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봉출이라 지었지요. 그런데 산고가 유난히 길고 힘겨웠던 탓인지 초롱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초롱은 갓난 동생을 품에 안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대낮의 밝은 마루에 누운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초롱아. 예, 어머니. 이 어미가 없어도
너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초롱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옥노리개 하나를 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잊지 말거라. 며칠 뒤 초롱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장간 마당에는 곡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고봉수에게는 또 다른 짐이 얹혔습니다. 갓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장간 일로 늘 손이 바빴던 고봉수는 결국 이듬해 봄 최연 씨를 새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겠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최연 씨는 고봉수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초롱은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최연실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초롱은 대낮에 화로 앞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안채마루에서 최연실이 몸종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르는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저 아이가 눈썰미가 빠르다지. 대장간 문서까지 들여다본다니 크면 골치 아파질 게야. 몸종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기 씨는 그저 아버님이 걱정되어 그러시는 것뿐이옵니다. 걱정은 무슨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른 흉내를 내는 게 눈에 거슬려서 하는 말이다. 최연실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고봉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장간 일로 바빠 안채에 자주 들지 못했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최연실은 더없이 다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봉추리가 웃었답니다. 초롱이도 대장간 일을 곧잘 거둔다지요. 고봉수는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새 아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고봉수가 곁에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듬해 늦여름, 고봉수는 화로 앞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작스레 몸에 열이 오르더니 며칠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장간 마당에는 또다시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초롱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이제 이 넓은 대장간 안에서 자신과 봉추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최연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 노골적으로 남매를 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그저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낮이면 최연실은 초롱을 부엌 뒤편으로 불러 잔심부름을 시켰고 밥상은 점점 부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한두 가지가 빠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상을 차려주지 않는 날도 생겼지요. 곳간 쌀이 모자란다는구나. 너는 좀 굶어도 되지 않겠느냐. 최연실은 그렇게 말하며 봉출에게만 죽을 떠먹였습니다. 초롱은 배속이 텅 빈 채로 동생을 안고 낮잠을 청해야 하는 날이 늘어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장간 곳간에는 분명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초롱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몸 좀 곱다는 그런 초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 조각이라도 챙겨다
초롱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곱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아기씨, 이거라도 좀 드시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고맙다, 곱단아. 너마저 없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초롱에게는 남모를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대장간을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익힌 셈이었지요. 곳간에 쌀이 몇 섬 들어오고 몇 섬 나가는지 초롱은 굳이 장부를 펴보지 않아도 대강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곳간을 드나드는 곡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예전과 같은 시기인데도 곳간이 자꾸 비어갔지요. 곱단아, 요즘 곳간 쌀이 왜 이리 빨리 줄어드는지 아느냐. 소인도 잘은 모르오나 마님께서 친정 오라버니 되시는 분께 자주 곡식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곱단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아차 싶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지요. 초롱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최연실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초롱이 봉추를 업고 마당을 걷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위로는커녕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업느냐. 그러고도 맞이라 할 수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초롱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곳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초롱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봉출이 걸음마를 뗄 무렵 초롱은 11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 대장간 마당에서 낙인이 찍힌 문서를 정리하던 초롱은 다시 한번 최연실과 최판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채 앞들 대낮의 환한 볕 아래에서였지요. 오라버니, 저 아이들 앞으로 대장간이며 재산이 온통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아이들이 자라 문서를 제 손으로 살필 나이가 되면 우리는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물러나야 할 처지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라. 방도야 찾으면 있겠지. 저 계집아이가 벌써부터 문서를 넘겨다 보는 눈치예요. 아이의 걱정거리를 없애면 될 일 아닙니까? 초롱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었기에 오히려 그 말이 더 선명하게, 더 서늘하게 들려왔지요. 자네 손에 든 그것이 무엇인가? 약방에서 구해온 것입니다. 밥에 섞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더군요. 최연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집안일을 의논하는 듯한 말투였지요. 초롱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낮 초롱은 곱단을 찾아갔습니다. 곱단아, 내 오늘 낮에 마님과 그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를 해치려 하신다. 곱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기씨, 그럼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소인이 오늘 아침 마님 처소에서 얼핏 들었는데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쓰실 거라 하셨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그럼 서둘러야겠구나. 해가 지기 전에 저 산을 넘으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을 풀어 뒤쫓을 것이옵니다. 초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지요. 하지만 곱단의 간곡한 말에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곱단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초롱은 잠든 봉추를 조심스레 들쳐업고 어머니가 남긴 놀이개와 아버지의 낙인이
찍힌 작은 문서 한 장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씨,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산등성이만 넘으면 관음골로 이어지는 길이 있사옵니다. 해지기 전에 넘으셔야 뒤쫓는 이들을 따돌릴 수 있사옵니다. 초롱은 곱단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고는 대장간 뒷문을 통해 환한 대낮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에 업힌 봉출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렇게 초롱은 정든 집을 뒤로 하고 해가 아직 밝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돌부리도 얼굴을 스치는 나뭇가지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직 해가 지기 전에 저 산등성이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장간의 지붕이 점점 멀어지고 이윽고 산모롱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초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나무둥치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봉출이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조금만 더 참아주렴. 초롱은 주변을 살펴 붉게 익은 산딸기 몇 알을 찾아냈습니다. 손으로 곱게 으깨어집을 낸 뒤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봉출의 입술에 발라주었습니다. 봉출은 달큼한 맛에 울음을 그치고 조그맣게 입맛을 다셨지요. 해는 아직 서쪽 산등성이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볕을 등지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저 산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될 것이었지요. 한 식경을 더 걸어 오르니 마침내 산등성이 마루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초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파른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봉출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지요. 산등성 위에 올라서자 아직 남아있는 오후의 볕이 온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장간의 지붕이 손톱만 하게 보였지요. 그 지붕 아래에서 오늘 밤 자신들을 찾아 헤맬 계모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봉출아, 우리는 이제 저 너머로 간다. 누나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야. 초롱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산등성이 넘어 아직 해가 남아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남매는 그렇게 낯선 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갈무리한 어머니의 놀이개와 아버지의 낙인 문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감을 타고 은은히 만져졌지요. 그것은 이제 남매에게 부모 두 분을 대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낯선 골짜기가 펼쳐졌습니다. 초롱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에 업힌 봉출은 산딸기 즙을 먹은 뒤 다시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던 초롱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이끼 낀 바위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출을 품에 꼭 안은 채였지요. 해는 아직 완전히 저물지 않았지만 서쪽 산머리에 걸린 볕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탁 소리 대신 쇠 두드리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인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 초롱의 눈에 저만치 나무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지요. 걔 누구요? 굵고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초롱이 힘겹게 고개를 들자 낡은 전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검게 그을린 손을 가진 또 다른 노인과 약초 보찜을 진 중년 사내가 함께였지요. 어린 것이 갓난아이를 업고 이 산 중에 어찌 이러고 있단 말인가. 앞선 노인이 천윤서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름을 날리던 무관이었으나 나이가 들어
이 산속에 은거하며 살고 있었지요. 저희를 해치려는 이들이 있어 집을 떠나왔습니다. 초롱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윤서는 잠시 초롱과 봉추를 번갈아 살펴보더니 뒤에 선 대장장이 노인 표두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일단 데려가세. 해 지기 전에 몸부터 녹여야겠네. 표두현이 초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초롱의 손끝에 남은 화상 흔적과 굳은 살을 유심히 살펴보던 표두현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지요. 자네, 대장간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자랐습니다. 표두현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말할 만하구나. 손끝에 화로 앞에서 생긴 흔적이 뚜렷하네. 세 사람이 사는 곳은 산 중턱의 작은 초막이었습니다. 낮 동안 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그 초막에서 서린경이라는 의원이 남매를 맞아 따뜻한 미음을 끓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급하게 먹으면 체하느니라. 초롱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뱃속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저희를 어찌 이리 거두어 주시는지요. 산에서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라. 게다가 이리 어린 것들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 천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초롱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그날부터 초롱과 봉출은 산속 초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기력을 되찾은 뒤로는 초롱 스스로 초막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씨는 손님이시니 편히 계셔도 됩니다. 서린경이 그렇게 말렸지만 초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렇게 초롱의 하루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새사부와 봉출의 조반을 짓는 것이 첫 일과였지요. 아기씨 손끝이 야무지십니다. 어느새 줄이는 솜씨가 소임보다 낫습니다. 표두현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웃으면 초롱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대장간에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었지요. 조반을 마치면 초롱은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사이사이 틈틈이 봉출을 엎고 어르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봉출은 어느새 걸음마를 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봉출이 아장아장 걸어와 초롱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 초롱은 그 조그만 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봉출이 오늘도 씩씩하구나. 낮 시간이면 화로 앞에서 손을 놓고 봉출과 함께 마당 한편에서 소꿉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갔지요. 그렇게 초롱의 하루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낮 시간이면 표두현을 따라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쇠를 다루는 법을 다시 익혔지요. 이곳에서는 병장기를 만들 일은 없다만 자네 손끝의 재주가 아까워 그냥 둘 수가 없구나. 표두현은 그렇게 말하며 초롱에게 쇠를 감별하는 법과 나를 벼리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롱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만큼 재주가 남달랐지요. 아기 씨의 손끝은 이제 소임보다 나을 지경입니다. 표두현이 감탄하며 그렇게 말하면 초롱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한편 낮이 되면 천윤서는 봉출에게 무예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아직 어린 봉출은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해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났지요. 이놈 봐라. 넘어지고도 또 하겠다니 제법이구나. 천윤서가 껄껄 웃으며 봉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낮 동안 볕이 좋은 마당에서 남매가 각자의 배움에 열중하는 모습을 서린경은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두 아이 모두 배우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으니 이 산중에서 썩히기는 아까운 재주로세. 그렇게 낮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아침이면 초롱은 봉출과 함께 마당을 쓸고 낮이면 표두현에게 쇠 다루는 법을 배우고 오후 해가 기울기 전까지는 서린경을 따라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그저 하루의 피로를 풀고 곤히 잠드는 것이 전부였지요. 누나, 이건 어찌 잡아야 하는가? 봉출이 목검을 어색하게 쥐고 물으면 초롱은 화로 앞에서 손을 놓고 다가가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고 곧게 세워야지. 누나는 어찌 그리 잘 아는가? 나도 옆에서 사부님 가르치시는 걸 보고 배웠지. 남매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천윤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은 봉출이 자세를 잘못 잡아 제풀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도 있었지요. 아야, 괜찮으냐 봉출아. 초롱이 놀라 달려가 일으켜주면 봉출은 넘어진 것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다시 벌떡 일어나 목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소자는 끄떡없사옵니다. 누님, 이놈 봐라. 넘어지고도 또 하겠다니 제법이구나. 천윤서가 껄껄 웃으며 봉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봉출의 자세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갔지요. 도련님, 오늘은 제법이십니다. 이러다 소인보다 나아지시겠습니다. 천윤서의 너스레의 봉출은 우쭐한 얼굴로 가슴을 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롱도 흐뭇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대장간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지냈던 동생이 이렇게 씩씩하게 몸을 움직이며 웃는 모습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낮 동안 화로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표두현은 초롱에게 쇠의 결을 잇는 법, 나를 벼리는 온도를 가늠하는 법을 하나씩 짚어주었지요. 이 쇠는 지금 막 붉은 빛이 가시려 하는구나. 이때를 놓치면 날이 무뎌진다. 예, 어르신. 지금이옵니다. 초롱이 정확한 순간에 망치를 내리치면 표두현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아기 씨의 눈은 이제 소인보다 낫습니다. 쇠의 빛깔만 보고도 온도를 짚어내시니 이러다 소인이 오히려 배울 판이로군요. 서린경도 짬짬이 초롱과 봉출에게 약초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잎은 열을 내리는 데 좋고 이 뿌리는 상처를 아물리는 데 쓰인다. 봉출은 무예를 익히는 틈틈이 그 이름들을 외우려 애썼고 초롱은 화로 앞에서도 귀동냥으로 하나씩 새겨두었지요. 어느 낮 봉출이 약초 이름을 자꾸 헷갈려 하자 초롱이 옆에서 놀리듯 웃었습니다. 이 잎이랑 저 잎이 그리 헷갈리느냐. 냄새부터 맡아보아라. 누나는 어찌 그리 잘 아는가. 나도 처음엔 다 똑같아 보였느니라. 자꾸 만지고 냄새 맡다 보면 절로 알게 된다. 서린경이 그 모습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두 분 다 배우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으니 이 산중에서 썩히기는 아까운 재주로세. 가을이면 남매는 나무꾼들을 따라 산에 올라 도토리와 밤을 주었고 겨울이면 화로가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구나. 봉출이 손이 꽁꽁 얼었겠다.
천윤서가 봉출의 손을 감싸주며 걱정하면 봉출은 씩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사부님. 소자는 이제 다 컸사옵니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앳된 얼굴로 다 컸다. 우기는 봉출이 귀여웠던 것이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초막의 작은 마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차례 오갔지요. 그 사이 초롱과 봉출은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 낮, 초롱이 화로 앞에서 나탄 자루를 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산 아랫마을에서 온 나무꾼 하나가 초막을 찾아왔지요. 거참 산중에서 벼린 나치고는 참으로 예리하구려.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했소? 표두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처자가 벼린 것일세. 나무꾼은 놀란 눈으로 초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재주를 가진 낭자가 어찌 이 산중에 묻혀 있단 말이오. 세상이 참으로 아까운 노릇이구려. 초롱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낫을 손에 들고 몇 번이고 감탄하며 산을 내려갔지요. 그 후로도 산 아랫마을에는 초롱이 벼린 물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번져 나갔습니다. 어느 낮에는 옆 고을 대장장이가 직접 찾아와 표두현에게 청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보시게 자네 밑에 있다는 그 처자의 솜씨를 좀 보고 싶소. 우리 고을 관아에서 병장기 감식할 사람을 구한다는데 마침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표두현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글쎄, 그건 이 아이 뜻에 달린 일이니 내가 함부로 답할 수야 없지. 게다가 아직은 세상에 나설 때가 아닐세. 옆 고을 대장장이는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표두현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이도 결국 이 산을 내려가야 할 날이 반드시 오고 말겠지. 초롱은 그 혼잣말을 듣지 못한 채 화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초막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며 봉출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누나, 이리 와 보십시오.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초롱은 화로 앞에서 손을 놓고 나가 동생이 만든 어설픈 눈사람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참 우리 봉출이 솜씨가 제법이구나. 천윤서와 서린경도 마당으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춥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남매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말을 곁에서 들으며 문득 낯볕 아래 반짝이던 쇠의 빛깔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재주를 세상에 내보일 날이 올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지요. 품속에 갈무리해 둔 아버지의 낙인 문서가 그럴 때마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언젠가 이 산속의 평온에 그림자를 드리울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초롱은 어느덧 20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표두현에게 배운 쇠감별과 단조의 솜씨는 이제 스승도 감탄할 만큼 경지에 이르렀지요. 아기 씨의 눈은 이제 소임보다 낫습니다. 쇠의 빛깔과 소리만으로 병장기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시니 어느 관아의 병기 감식관도 이만은 못할 것입니다. 표두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롱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모두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봉출 또한 나날이 무예가 깊어졌습니다. 천윤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이 늙은이가 오히려 배울 판이로구나. 봉출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웃으면서도 결코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몸을 단련했고 낮이 되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가 자세를 가다듬었지요. 누나, 이 대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 봐주겠는가? 봉출이 이따금 병서를 들고 물으면 초롱은 화로 앞에서 손을 놓고 다가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 여기는 이런 뜻이란다. 남매의 우애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낮이면 초롱은 화로 앞에서, 봉출은 마당에서 각자의 배움에 몰두했지만 해질 무렵이면 늘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지요. 누나, 오늘 사부님께서 새로운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다오. 봉출이 서투르게 남아 자세를 취해 보이면 초롱은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제법이구나. 이러다 정말 사부님을 뛰어넘겠다. 그렇게 남매는 서로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볕 좋은 봄날, 산 아랫마을을 순시하던 관리 하나가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이 산중에 무예가 뛰어난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천윤서가 관리를 맞아들이자 관리는 봉출이 겨루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크게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 나이에 이런 몸놀림이라니 참으로 놀랍구려. 마침 이번에 나라에서 무과를 치른다 하오. 이 젊은이라면 능히 겨루어 볼 만하오. 천윤서와 표두현, 설인경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기대가 마침내 현실이 될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봉출아, 어찌 생각하느냐? 도성에 올라가 시험을 보아보겠느냐? 천윤서의 물음에 봉출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자, 해보고 싶사옵니다. 사부님들과 누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사옵니다. 초롱은 동생의 그런 다짐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출아, 만약 시험에 오르게 되면 우리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 누나,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이 산속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생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초롱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요. 오히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봉출아. 내 뜻대로 하려무나. 누나가 뒤에서 힘껏 응원하마. 그렇게 봉출은 도성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막 전체가 오랜만에 부산스러우면서도 들뜬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천윤서는 며칠 동안 손수 집신을 삼아 봉출에게 건넸습니다. 먼 길이니 발이 편해야 하느니라. 설인경은 상비약과 마른 나무를 보찜에 챙겨 넣었습니다. 길에서 탈이 나면 이 약을 다려 먹거라. 초롱은 동생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살피며 매만졌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봉출아. 시험에 오르고 안 오르고는 그 다음 문제이니 우선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염려 마십시오, 누나.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봉출은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초롱은 동생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도성까지 가는 길은 꼬박 보름이 걸렸습니다. 봉출은 낮에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해가 지기 전에 주막을 찾아 몸을 쉬며 나아갔지요. 마침내 도성에 당도한 날, 봉출은
육조거리의 번화함에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무과 시험장은 넓은 훈련원 마당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응시자들로 마당이 가득 찼지요. 봉출은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험은 활쏘기와 창술, 그리고 병서에 대한 단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봉출이 활을 들어 시위를 당기자 화살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관역 한복판에 꽂혔지요. 저 젊은이의 활솜씨를 보았는가. 5발을 쏘아 5발 모두 정곡을 꿰뚫었네. 시험관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창수를 겨루는 자리에서도 봉출의 몸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지요. 상대와 창을 맞대며 겨루던 중 상대편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자 봉출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창끝을 거두어들여 승부를 갈랐습니다. 산중에서 자란 아이라 하던데 어느 스승 밑에서 저런 무예를 익혔단 말인가. 함께 겨루던 상대 응시자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 창술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네. 어느 문파 출신인가. 소인은 그저 산중에서 사부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봉출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은은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지요. 병서에 대한 단문에서도 봉출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나와 함께 밤낮으로 익힌 글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험이 모두 끝난 그날 저녁 훈련원 마당에는 봉출의 이름이 응시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중 초막에서 온 그 젊은이 말일세. 활솜씨도 창술도 예사롭지 않더군. 이번 무과에서 다연 으뜸이 아니겠는가. 봉출은 그 소문을 전해 들으며 문득 초막의 두 사부와 누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가겠다던 그 다짐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 했지요. 그런데 그 소문은 도성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중 초막 출신이라니 어느 집안 자제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먼. 이 소문은 뜻밖에도 먼 정선 고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최판돌은 마침 도성에 볼일이 있어 올라와 있던 참이었지요. 저작거리 주막에서 우연히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최판돌은 순간 낯이 굳어졌습니다. 산중 초막에서 온 젊은이라 나이가 어찌 되는가. 최판돌이 슬쩍 묻자 주막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20살 남짓 되었다지요. 성이 고가라던가. 그 말에 최판돌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이도 얼추 들어맞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가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최판돌은 서둘러 정선으로 돌아가 최연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듯하오. 최연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산속에서 어찌 살아남았단 말입니까? 어찌 되었든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 아이가 급제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 끝장이오.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설 것이 뻔하지 않소. 최연실은 한동안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요. 오라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가 급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최판돌과 최연실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판돌이 다시 도성으로 올라가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들 사이에 슬며시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 산중 젊은이 말이요. 아무래도 수상쩍은 구석이 있다더군요. 집안 호적도 불분명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시험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소이다.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최판돌은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말을 부풀렸습니다. 시험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최판돌은 시험을 주관하는 종사관 하나를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날이 이번에 급제자 명단에 오를 그 산중 젊은이 말입니다. 실은 제 집안과 얽힌 사연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온데 그자의 호적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나리께서도 아셔야 할 듯하여 이리 찾아뵈었습니다. 종사관은 미심쩍은 눈으로 최판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겠구려. 허나 증좌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오. 증좌야 캐어보면 나올 것이옵니다. 나리께서 잠시 눈 감아 주시고 급제 발표를 조금만 늦추어 주신다면 그 사이 소인이 확실한 증좌를 가져오겠습니다. 최판돌은 그렇게 말하며 은자가 든 봉투 하나를 슬며시 종사관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종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봉투를 소매 안으로 거두어 들였지요. 그리하면 며칠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소만 그 안에 확실한 증좌를 가져와야 할 것이요. 며칠 뒤 봉출이 무과의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려던 그 자리에서 종사관은 갑작스레 말을 바꾸었습니다. 잠시 이 응시자의 신원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급제 발표를 뒤로 미루어야겠소. 지켜보던 다른 응시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봉출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붙들려 서 있었지요. 함께 시험을 치렀던 동료 하나가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와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 활솜씨야, 이 자리 누구보다 뛰어났거늘. 낸들 알겠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 기다릴 수밖에. 봉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 짧은 순간에도 봉출은 산속의 두 사부와 누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봉출과 같은 처소에 묵던 응시자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활도 창도 병서도 다 그리 뛰어났는데 갑자기 신원시비라니. 내 듣기로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소문도 있더군. 봉출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선의 계모와 그 오라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을 떨칠 수 없었지요. 낮이 밝을 때마다 초막에서는 초롱이 화로 앞에 앉아 동생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늘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표두현과 천윤서, 설인경 또한 낮마다 산 아랫마을에서 올라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직 아무런 기별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미루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판돌은 그 사이 도성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위조 문서 하나를 만들어 종사관에게 넘겼습니다. 봉출이 남의 호적을 빌려 시험을 보았다는 내용의 거짓 증좌였지요. 나흘째 되던 낮, 관아 앞들의 봉출이 끌려 나왔습니다. 종사관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렸습니다. 산중 초막 출신 고봉출이라 자칭하는 자, 남의 호적을 빌려 나라의 시험을 어지럽힌 죄가 명백한 즉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봉출은 무릎이 꿇린 채로도 고개를 들어 또렷이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사옵니다. 소인의 이름은 고봉출이며 정선 땅 대장간 집안의 자식이옵니다. 닥치거라. 이미 증좌가 명백하다. 종사관 옆에 서 있던 다른 관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그리 완강히 부인하는데
증좌라는 것이 참으로 확실합니까? 최가라는 자가 가져온 문서에는 빈틈이 없어 보이오. 허나 나 역시 조금 찜찜한 구석이 없지는 않소. 그 말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봉출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좁은 옥사 안, 낮 동안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변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다 컸사옵니다, 사부님. 봉출은 문득 어릴 적 겨울날 천윤서 앞에서 그렇게 우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리 하나가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서 어찌 그리 담담한가? 소인은 산속에서 배웠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알고도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옥리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내심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출은 낮 동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앉아 마음속으로 천사부에게 배운 호흡법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 낮 함께 시험을 치렀던 벗이 서둘러 산으로 소식을 전하러 떠났지요. 그 벗이 초막에 당도한 것은 열흘 뒤 볕이 좋은 어느 낮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봉출 도련님이 시험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다 합니다. 초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봉출이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그저 열심히 익혔을 뿐인데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오나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들 하옵니다. 초롱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10년을 숨죽여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동생을 지키겠다고 이 산속까지 도망쳐 왔는데 결국은 제가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초롱은 표두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지요. 천윤서가 다가와 초롱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기씨, 자책하지 마시오. 아기씨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런데 그 순간 잠자코 있던 표두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실은 그동안 소인이 아기씨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소. 초롱은 놀란 눈으로 표두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젊은 시절 아기씨의 아버님과 같은 대장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요. 그때 소인과 자네 아버님은 관아의 병장기를 납품하는 일을 함께 맡고 있었지.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그렇소. 아기씨와 도련님을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 그 손끝의 화상 흔적과 낙인 문서를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소. 자네 아버님의 낙인이었으니까. 초롱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내온 어르신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벅찼지요. 어찌 그동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기씨와 도련님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소. 섣불리 신분을 밝혔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듯하구려. 표두현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님과 소인은 한관아의 병장기를 납품하던 처지였소. 그런데 그 관아의 아전 하나가 값을 후려치며 불량한 쇠를 섞어 넣으라 강요했지. 자네 아버님은 그 청을 끝내 거절하셨고 그 일로 몇 해 동안 부당한 트집을 잡히며 고초를 겪으셨소.
소인은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요. 초롱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표두현은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서찰이 바로 그때의 전말을 적어둔 것이요. 소인이 곁에서 지켜본 것을 낱낱이 적고 그날 함께 일했던 다른 이들의 이름까지 남겨두었지. 만약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서찰과 낙인 문서를 함께 내보이라 하셨소. 초롱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있는 그 서찰은 낙인 문서와 어머니의 놀이개에 더해 또 하나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 줄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소녀와 함께 도성으로 가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르신의 증언이 있다면 봉추리의 누명을 벗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이요. 소인도 함께 가리다. 천사부도 마음은 같을 것이요. 천윤서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도 가겠소. 도련님을 두고 어찌 소인만 편히 이곳에 남아 있겠소. 서린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은 초막을 지키며 혹여 필요한 약재를 준비해 두겠소. 그렇게 그날 낮 초롱과 표두현, 천윤서는 도성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남아 있었지요. 날이 저물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린경은 보찜에 마른 나물과 상비약을 챙겨 넣으며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 것이니 낮에 부지런히 걷고 해에 지기 전에 반드시 인가를 찾아 몸을 쉬시오. 밤길은 위험하니 서두르되 무리하지는 마시오. 염려 마시게. 우리도 이제 늙었어도 그만한 분별은 남아있네. 표두현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롱은 품속에 낙인 문서와 놀이개, 그리고 표두현이 건넨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옷섭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큰 스승님들, 그리고 어르신, 저희 남매를 위해 이렇게 나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치 않소, 아기씨. 우리는 그저 오래전에 갚아야 했던 빚을 이제야 갚으러 가는 것뿐이요. 세 사람은 해가 밝은 낮 동안 산길을 내려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러 나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성까지는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초롱 일행이 마침내 도성에 당도했을 때 봉출은 이미 옥에 갇힌 지 20날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성 어귀에 들어서자 함께 시험을 치렀던 봉출의 벗이 먼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낭자, 이렇게 와 주셨군요. 도련님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옥중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까 걱정입니다. 초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도련님께 전해 주십시오.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일행은 지체 없이 옥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지나던 저작거리에서 표두현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옛 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직도 이 도성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는가? 낯선 노인이 놀란 눈으로 표두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표서방 아닌가? 자네가 어찌 이 도성에 다 나타났는가? 급한 일이 있어 올라왔네. 혹여 정선 고봉수 어른의 억울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일이야 어찌 있겠는가? 그때 나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일세. 필요하다면 소인도 증언하겠네. 뜻밖의 지원군을 얻은 초롱 일행은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마침 그날은 도성 곳곳에 봉출의 죄를 최종 판결하는 자리가 열린다는 방이 붙어 있었지요. 관아 앞들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낯익은 얼굴 둘이 보였습니다. 최판돌과 최연실이었지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러 도성까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초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원수들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두려움은 잃지 않았지요. 오히려 품속에 갈무리한 낙인 문서와 노리개, 그리고 표두현이 건넨 서찰의 무게가 손끝에 또렷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사부님, 이제 곧 저 자리로 나아가야 할 듯합니다. 표두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소, 아기씨. 우리 세 사람 모두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천윤서 또한 낡은 전복의 옷깃을 여미며 앞장섰습니다. 관아 대문을 지나며 초롱은 오래전 산등성이를 넘던 그 대낮의 볕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해는 여전히 밝게 떠 있었지요. 대문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뜰을 가득 메운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뜰에 늘어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짧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초롱은 그 인파 사이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옥사 쪽 담장 너머로 봉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여 몇 번이고 고개를 들었지요. 표두현이 그런 초롱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곧 저 안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10년을 기다려 온 날이 바로 오늘이오. 천윤서도 곁에서 나직이 거들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아기씨. 우리 새 늙은이가 곁에 있소이다. 초롱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곱단에게서 배운 옛 기억이 문득 초롱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10년 전 그 대낮 곱단이 건네준 엽전 몇 입과 밥 한 덩이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초롱은 품속의 증표들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확인하며 곱단이 그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만 계시면 언젠가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그 말이 정녕 오늘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 같았지요. 초롱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뜰 한복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품속에서 낙인 문서와 노리개, 그리고 서찰이 함께 만져지는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관아 뜰 한복판에는 이미 야윈 봉출이 무릎이 꿇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20날 넘게 옥에 갇혀 지낸 탓에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요. 뜰 좌우로는 도성의 대신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한낮의 볕이 뜰 한복판까지 곧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종사관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뜰에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중 초막 출신 고봉출이라 자칭하는 자의 시험 부정 여부를 가리는 자리이다. 증좌가 명백한 이상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는 나라의 시험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니 사사로이 봐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판결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옥리들이 야윈 봉출을 끌어내어 뜰 한복판에 다시 무릎 꿇렸지요. 봉출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초롱이 큰 소리로 외치며 뜰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지요. 남루하지 않은 그러나 화려하지도 않은 무명옷 차림의 초롱은 곧게 허리를 펴고
뜰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판돌과 최연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살아 있었더냐? 최연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초롱은 최연실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지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리 부를 자격도 없으시겠지요. 최연실 곁에 서 있던 최판돌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최판돌은 슬며시 최연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누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나도 모른다. 저 아이가 정녕 살아 있었다니. 최연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사관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자리는 중대한 죄를 판결하는 자리이니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다. 소녀는 고초롱이라 하옵니다. 저 옥에 갇힌 봉출은 소녀의 친동생이며 정선 땅 대장간 가장 고봉수의 자식이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저희 남매는 10년 전 계모 최연실과 그 오라비 최판돌의 독살 위협을 피해 대낮에 산등성이를 넘어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초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눌러 담아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종사관은 잠시 초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그대는 정녕 저 옥에 갇힌 자의 친누이인가? 그러하옵니다. 소녀와 동생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여인 뒤 계모의 손에 자랐사온데 계모와 그 오라비가 저희 남매의 곳간과 재산을 노려 목숨까지 해치려 하였사옵니다. 어찌하여 대낮에 도망쳤단 말인가? 밤이 아니고서야 남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해가 지면 사람을 풀어 뒤쫓을 것이라는 몸종의 전언이 있었사옵니다. 하여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세월 동안 어디서 어찌 지냈단 말인가? 산속에서 은거하시던 세 분 어른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부지하고 학문과 무예 그리고 소녀는 쇠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자랐사옵니다. 종사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심 대신 이제는 진지하게 사건의 전말을 헤아리려는 기색이었지요. 최연실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종사관 나리,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필시 저 가짜 아이와 짜고 재산을 노리는 수작일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소녀에게는 명백한 증표가 있사옵니다. 초롱은 품속에서 낙인 문서와 놀이개를 꺼내 종사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대장간 낙인이 찍힌 것이옵니다. 관아의 옛 납품 기록과 대조해 보시면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품이옵니다. 종사관은 낙인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전이 옛 기록을 가져와 대조하니 낙인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연 낙인의 문양이 정선 대장간의 옛 기록과 같구나. 그 사이 뜰 한복판에 무릎 꿇려 있던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직은 목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뜬 채였지요. 누님. 봉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업고 산등성이를 넘던 그 뒷모습이 오늘 다 자란 누이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지요. 초롱도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남은 옥고의 흔적이 가슴을 저몄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봉출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초롱은 다시 종사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표두현이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사관 날이 소인은 고봉수와 한관아의 병장기를 납품하던 대장장이 표두현이라 하옵니다. 10년 전 이 아이들이 산속에서 죽어가던 것을 소인과 두 도반이 거두어 길러 싸웁니다. 표두현은 품에서 낡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찰은 고봉수가 관아의 부정한 납품 청탁을 거절하고 겪었던 억울한 사건의 전말을 적은 것이옵니다. 소인이 그때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옵니다. 종사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서찰의 필체는 과연 예사롭지 않구나. 정선 대장간의 문서와 대조해도 위조라 보기는 어렵겠다. 천윤서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사관 날이 소인 또한 증언하옵니다. 이 낭자는 10년간 소인들과 함께 지내며 쇠를 다루는 법과 학문을 익혔고 인근 마을에서는 그 재주가 남다르다 이름이 높았사옵니다. 저 옥에 갇힌 도련님 또한 학문과 무예를 함께 닦아온 아이니 옥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의연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어 저작거리에서 만난 노인도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소인은 정선에서 고봉수 어른과 함께 병장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옵니다. 그 서찰에 적힌 사건은 소인도 곁에서 똑똑히 지켜본 일이니 표두현의 증언이 한치도 거짓이 아님을 소인이 보증하옵니다. 종사관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여러 증인의 말이 하나로 모여 사건의 전말이 뚜렷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지요. 봉출과 함께 시험을 치렀던 벗도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종사관 날이 소인도 한 말씀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저 도련님은 활솜씨와 창술이 이 자리 누구보다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갑자기 신원 시비가 붙었으니 소인도 예사롭지 않다 여겼사옵니다. 방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종사관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지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최연실은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 아이들이 꾸민 술수일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을 뿐인데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운단 말입니까? 정성껏 돌보았다니 그 말이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초롱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밥을 굶기고 낙인 문서를 노리며 끝내는 독약을 먹여 저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대난 몸종 곱단이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도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최연실은 더욱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저 종의 거짓말이옵니다. 방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개중에는 정선 인근을 오가며 예전 대장간의 사정을 들어 알던 상인도 섞여 있었지요. 내 예전에 그 대장간을 지나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소. 안주인이 바뀌고 나서 곳간이 늘 어수선하다더니 그것이 다 이런 연유였구려. 그 말에 종사관의 눈매가 한층 더 매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실의 편을 들던 몇몇 대신들도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지요. 최연실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사관 날이 저 상인의 말이 어찌 증좌가 되겠사옵니까? 그저 지나가는 소문일 뿐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억울할 따름이옵니다. 억울하다니 그 말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초롱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제 손끝에 남은 이 흉터를 보십시오. 겨울 동상으로 손등이 부르텄던 자국이 옵니다. 어린 동생이 배가 고파올 때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하루 종일 굶어야 했사옵니다. 이래도 억울하다 하시겠습니까? 최연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봉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자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3년상도 채 지나기 전에 어찌 그리 낯빛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까? 소자는 그날 밤 어머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봉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그때 관아 뜰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최판돌이 슬며시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사관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게 섞어라. 그대는 정선에서 온 최판돌이 아닌가. 도성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려 저 젊은이의 시험 부정 소문을 퍼뜨린 자가 바로 그대라는 고발이 이미 들어와 있다. 최판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살기를 찾아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최판돌 한 사람에게 쏠렸고 한낮의 볕은 여전히 뜰 한복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사 담장 위로 지나가는 구름 한 점 없이 그날의 해는 유난히도 맑고 밝았습니다. 초롱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 곧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이 뜰에서 밝혀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판돌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판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소인은 그저 누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독약을 구해온 것도 시험관들에게 뇌물을 먹인 것도 모두 누이 최연실이 지시한 일이옵니다. 오라버니,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최연실이 경악하여 소리쳤지만 최판돌은 이미 살기를 찾아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집에 가면 그때 사용하고 남은 독약과 뇌물로 건넨 문서의 증좌가 남아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종사관은 노한 얼굴로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봐라. 즉시 저 두 사람의 도성거처를 수색하고 두 사람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최판돌과 최연실을 붙잡았습니다. 최연실은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놓아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나는 그저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저 살고자 했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초롱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굶기고 곳간을 노리고 끝내는 목숨까지 노렸던 것을 그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계모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마저 내려놓으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고초를 겪고도 이연함을 잃지 않는 초롱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옥사를 지키던 옥리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그 젊은이가 옥중에서도 그리 의연했던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먼. 며칠 뒤 도성의 관아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출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자리였지요. 옥문이 열리고 야윈 얼굴에 봉출이 걸어 나오자 초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봉출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누나가 와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표두현과 천윤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옥리조차 그 광경의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옥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버티신 것을 보고 소인도 크게 감탄했사옵니다. 옥리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봉출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봉출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모두 사부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제조사에서 봉출의 답안은 다시금 정당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시험관들은 처음에 의심이 무색할 만큼 봉출의 답안을 꼼꼼히 다시 살폈지요. 이 활솜씨와 창술, 병서에 대한 단문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구나. 오히려 이번 무과 중 으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봉출이 이번 무과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산중 초막에서 자란 젊은이가 장원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시험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출의 이름은 삽시간에 도성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최판돌과 최연실은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며 엄히 처벌받았지요. 최판돌의 거처를 수색한 결과 실제로 남은 독약과 뇌물 문서가 고스란히 발견되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독살하려 한 죄와 재산을 빼돌린 죄,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시험 매수죄까지 겹친 최연실은 결국 중형을 면치 못했고 스스로 죄를 실토한 최판돌만이 목숨은 부지한 채 먼 변방으로 유배되는 처분을 받았지요. 재산은 몰수되어 원래의 주인인 초롱과 봉출 남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인과응보로다. 사람이 어찌 저리도 악할 수 있단 말인가.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종사관은 마지막으로 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판결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라의 시험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엄정함을 지키려는 자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고초롱과 고봉출 남매의 의로움을 특별히 치하하는 바이다. 한 여인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초롱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 왔던 두려움과 원망이 이제야 비로소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종사관은 초롱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낭자, 그대의 재주가 예사롭지 않다 들었소. 대장간 낙인 문서를 한눈에 알아보고 쇠의 감별에도 능하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예, 나리. 소녀는 어릴 적부터 대장간에서 자라 쇠를 다루는 법을 익혀왔사옵니다. 산속에 계신 어르신께 다시 그 재주를 벼려왔사옵니다. 종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병조에서 병장기의 품질을 감식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네. 낭자 같은 재주를 가진 이라면 조정에서도 크게 쓰일 자리가 있을 것일세. 초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나리. 소녀 그저 아버님께 배운 재주를 세상에 조금이나마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며칠 뒤 초롱과 봉출은 그 길로 고향 정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대장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아 있었지만 남매는 정성껏 다시 손질하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화로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고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에는 다시 쇠붙이를 벼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남매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저마다 몰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대장간 나리의 자제분들이 이리 훌륭하게 자라 돌아오실 줄이야. 그때 그 어린 낭자가 이리 큰 재주를 가지고 돌아오다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나 보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초롱은 그동안의 서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종 곱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곱단은 그날 이후 다른 고을로 몸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초롱은 사람을 풀어 마침내 곱단을 찾아냈습니다. 곱단아, 정말 아기씨이십니까? 곱단은 초롱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초롱도 곱단을 힘껏 끌어안았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냈느냐. 미안하다. 좀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아니옵니다, 아기씨. 소인은 그저 아기씨와 도련님이 무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봉출도 다가와 곱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곱단 누님 덕분에 저희 남매가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곱단은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해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은인으로서 평생 편히 지내도록 하여라. 초롱은 대장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편 병조의 청을 받아들여 병장기 감식관으로 조정에 나아갔습니다. 봉출은 무과 급제자로서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소임을 다하며 누이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갔지요. 산속 초막의 새 사부도 종종 정선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표두현은 마루에 걸터 앉아 흐뭇한 얼굴로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 제 자리를 찾은 모습을 보니 이 늙은이도 이제 여한이 없구나. 큰 어르신, 여한이라니요. 저희에게 어르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와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오래오래 강령하셔야 합니다. 초롱의 말에 천윤서도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들이 아직 죽을 때는 아니지요. 낭자가 다시 세운 대장간에 종종 놀러와 훈수나 두어야겠소이다. 설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산속 초막도 이제 낭자와 도련님 없이는 적적할 터이니 소인도 자주 걸음하리다. 그렇게 새 사부와 남매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선의 대장간 마당에는 다시 낮 동안 쇠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조에서 낸 감식관의 자리는 여인이 맡기 이례적인 소임이었으나 초롱의 눈썰미와 손끝을 직접 본 대신들은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았지요. 초롱이 감별한 병장기들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 소문은 이내 도성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정선 땅 고씨 낭자가 감별한 병장기라면 믿고 쓸 수 있다더군.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롱은 그 칭찬이 낯설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대장간에서 그저 계집아이라 취급받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날이었습니다. 봉출 또한 관직에 나아가서도 결코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필 때마다 옥중에서 겪었던 그 서러움을 떠올리며 더욱 신중히 판결을 내렸지요. 고을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의젓한 봉출을 두고 참으로 대장간 집안의 자손답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선으로 돌아온 첫날, 남매는 나란히 대장간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대낮에 등지고 떠났던 그 지붕 아래
이제는 스스로 이름으로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지요. 누님, 우리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래, 봉출아. 우리가 정말 돌아왔구나. 초롱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남아있던 낡은 화로 앞으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롱은 어느 봄날 대장간 마당에 서서 활짝 핀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군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갓난 동생을 업고 산등성이를 넘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당당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초롱이 다시 세운 대장간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병장기와 농기구를 맡기러 온 이들 가운데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어린아이도 섞여 있었지요. 어디서 왔느냐? 겁내지 말고 말해보렴. 초롱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손길에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이는 듯 조그맣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갈 곳이 없어 대장간에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어 찾아왔사옵니다. 초롱은 그 아이의 여윈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로 앞에서 일해본 적 없는 매끈한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낯익은 대가 있었지요. 옛날 자신이 그러했듯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며 쇠 다루는 법을 배워보아라. 배움에는 남녀도 신분도 없는 법이니라.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초롱은 문득 오래전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표두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보람으로 다가왔지요. 대장간 한편에는 어머니가 남긴 놀이개와 아버지의 낡은 낙인 도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초롱은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야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 것 같습니다. 초롱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놀이개를 매만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살구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곱다는 그런 초롱의 모습을 마루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낙인 도구 옆에는 표두현이 처음 초롱에게 쥐어주었던 작은 망치도 함께 놓여 있었지요. 아기씨, 오늘도 저 아이에게 쇠 다루는 법을 가르치실 것이옵니까?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초롱은 그렇게 답하며 화로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렵 봉출은 관직에서 백성들의 신망을 두루 얻고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겪었던 억울함을 잊지 않고 죄 없이 갇힌 이들의 사정을 늘 세심히 살폈지요. 어느 날 봉출의 관하에 한 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아들이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혔사옵니다. 부디 살펴 주시옵소서. 봉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중에서 홀로 버티던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몸소 사건을 다시 살펴 마침내 노인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밝혀냈지요. 소인이 겪어본 일이라 억울한 자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봉출이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몇 번이고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로 봉출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백성들은 그를 두고 참으로 대장간 집안의 자손답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봉출은 정선의 대장간으로 걸음을 하여 누이를 찾았습니다. 누님, 오늘 새로 온 아이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도 언젠가는 제 몫을 하는 장인이 될 것이다. 봉출은 마당 한편에서 화로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저 아이도 필시 잘 자랄 것입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대장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맑은 봄 하늘로 곧게 올라가고 있었지요. 산속의 새사부는 여전히 종종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표두현은 가끔 화로 앞에 앉아 초롱이 벼리는 손끝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기 씨의 솜씨가 이제는 이 늙은이를 훌쩍 넘어섰구려. 모두 어르신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어느 낮 천윤서가 봉출과 함께 마당 한편에서 목검을 겨루던 옛 시절을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이 처음 목검을 쥐었을 때 자꾸만 넘어져 엉덩방아를 찌우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무과 장원까지 오르셨으니 참으로 세월이 무상하구려. 사부님께서 그리 놀리시니 부끄럽습니다. 하나 그때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던 법을 배운 덕에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봉출의 말에 천윤서는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늙은이가 산중에서 보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구나. 설인경도 이따금 걸음을 하여 초롱과 봉출의 안색을 살피며 맥을 짚어 보곤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기혈이 고르니 이 늙은 의원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겠소이다. 산중에서 그리 고생하시더니 이제는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구려. 모두 어르신 덕분에 이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초롱이 그렇게 답하면 설인경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의 그 마음 씀씀이야말로 이 늙은이가 산중에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이라오. 산중 초막에서의 10년 세월은 이제 남매에게 아프기만 한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들을 만들어 준 소중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초롱의 대장간에는 처음 온 그 아이 말고도 하나둘 새로운 얼굴이 늘어갔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배움에 목말랐던 여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낭자, 소인은 계집아이라 서당에는 다니지 못했으나 쇠 다루는 법이라도 배우고 싶어 왔사옵니다. 한 처녀가 그렇게 말하며 초롱 앞에 무릎을 꿇으면 초롱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사내와 계집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쇠 앞에서는 정직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대장간 마당은 어느새 작은 배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이면 화로 앞에 여럿이 둘러앉아 쇠의 결을 잇는 법을 익혔고 초롱은 하나하나 손수 자세를 잡아주며 가르쳤지요. 이 쇠의 빛깔을 보아라. 지금이 바로 두드릴 때이니라. 계절이 몇 번 바뀌자 처음 찾아왔던 아이는 어엿한 솜씨를 갖춘 젊은 장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낭자님 덕분에 소인도 이제 제 몫을 하는 장인이 되었사옵니다. 내 스스로 이룬 것이다. 나는 그저 곁에서 짚어주었을 뿐이니라. 초롱은 그렇게 답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전 산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던 표두현의 미소가 그대로 겹쳐져 있었지요. 한 번은 어린 시절 자신을 처음 거두어 준 나무꾼의 손자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낭자의 대장간에서 배우면 저도 언젠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달렸느니라. 나 또한 그리 배웠으니 너에게도 그리 가르쳐 주마. 초롱의 그 말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정선 고을에는 이따금 먼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유배지에서 지낸다는 최판돌은 그곳에서도 조용히 지내며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하였고, 중형을 받은 최연실의 소식은 더 이상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초롱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잠시 씁쓸한 마음이 일었지만 이내 화로 앞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지나간 원망의 마음을 오래 두지 않는 법도 산속에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몸종이었던 곱단도 이제는 대장간 안살림을 도맡아 돌보며 남매 곁을 지켰습니다. 곱단은 이따금 마당을 오가는 초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지요. 아기씨께서 일이 훌륭하게 되신 것을 보니 소인도 이제 여한이 없사옵니다. 당치 않다, 곱단아. 내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대낮 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남매는 그 산등성이도 넘지 못했을 것이니. 곱단은 그 말에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롱은 그런 곱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10년 전 그날의 은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롱은 가끔 대장간 마당에 홀로 서서 10년 전 그 대낮의 산등성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넘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갓난 동생을 업고 걷던 그 길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만들어 준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알 수 있었지요. 두려움에 떨던 11살 소녀는 이제 없었지만 그날의 다짐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봉출은과나 일을 마치고 정선의 대장간으로 걸음을 하여 누이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누님, 그때 그 산등성이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언젠가 함께 가 보자꾸나.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대장간 마당의 화로에서는 여전히 낮 동안 쇠 두드리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초롱과 봉출 남매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